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재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영입니다.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미국 대선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두 후보는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일단 시장의 반응만 좀 떼고 본다면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역시 밀리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재료가 없는 시장 안에서 미국 대선 이슈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잠시 후 이슈노트 시간에 이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하고 갈게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여전히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도 선물 시장에서도 매도로 일관하는 모습이죠. 외국인들 매도의 상당 부분 대형주 그 안에서도 반도체를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6% 밀리면서 2,5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수의 상단을 제한하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경기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한 데다가 여기에다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섹터로 본다면 여전히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잔존하는 반도체 섹터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금융주들이 부진했는데 이와 함께 연동되는 흐름 속에서 금융주도 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어제 빠진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려는 듯 오늘 계속해서 빨간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투자자분들도 오늘 손과 눈이 무척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와 해리스 이 두 사람의 토론을 보면서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바꾸느라 고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코스닥 지수는 711포인트, 0.79% 오르고 있는데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가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고 기관 홀로 매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리스 트레이드 종목들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쪽은 급등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관련되어 있었던 재건주와 남북 경협주는 수급이 좀 빠지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제약 바이오입니다. 자, 하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석 전이라서 그런지 수급이 시원하게 돌아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로 이 시간 문을 열겠습니다.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끝났습니다. 관전 포인트 잡아보고요. 2차 전지가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율주행 쪽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에 숨겨진 의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성과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주의 주가는 그만큼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조선주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미국 대선 토론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막상막하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토론 전에는 그래도 트럼프가 좀 경력직이니까 우위를 점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은 일단 해리스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달러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미국자 금리 낙폭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TV 토론 어떻게 보셨나요? 예, 일단 그 토론회를 보기에 앞서서 네. 실시간 지지율을 제가 봤는데 오. 토론회 전에는 이제 트럼프 후보가 52 그리고 해리스 후보가 47에서 48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지금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49대 49로 바뀌었습니다. 박빙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일단 뭐 어느 정도 영향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청중도 없었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참모랑 토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본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46년생이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감안을 해보면 트럼프 후보가 지금까지 대선 토론을 7번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관록이 앞서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해리스 후보가 상당히 좀 노련하게 또 대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대보다는 더 잘한 해리스 후보 편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기대보다 못했던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더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다양한 정책적인 거를 어떻게 얘기할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트럼프 후보도 결국에는 정책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뭐 잘 하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해리스 후보도 역시 이제 정책 관련된 거를 따박따박 뭐 얘기를 하긴 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이 결선 투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참고로 6일부터 미국에서는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1차 토론회가 열려졌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박빙으로 접어든 게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지지율이 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워낙 지지율이 박빙이다 보니까 기존 입장에서 좀 선회하는 모습들도 보였고요. 마리화나나 비트코인에 관련해서는 서로 일치된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 정책에서는 굉장히 팽팽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웃긴 게 이게 그 공약 물타기라고 하나요? 네. 다른 후보가 어떻게 보면 공약을 만들면 다른 후보도 또 공약 네. 지지율 관련돼서도 공약을 또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트럼프 후보가 계속 마리화나 관련돼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포했었습니다. 근데 어제 얘기가 21세 이상 성인을 바탕으로 해서는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마리화나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제 보시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해리스 후보는 이전부터 마리화나에 대한 거를 우호적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집합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발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해리스 후보는 뭐 앞에서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뭐 그 마리화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낙태라든지 그리고 2차 전지, 친환경 관련된 거를 고스란히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가져와서 대승적으로 이제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뭐 경제나 뭐 이민, 뭐 에너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췄다라고 보면 트럼프 후보는 이제 조선 쪽 관련돼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거기에 인프라 쪽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마리화나를 다시 이제 편입을 하면서 관련된 거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를 했다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11월까지는 대선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네. 누가 지지율이 높으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변동성이 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내일 또 트럼프 후보가 지지율이 또 높았다. 그러면 오늘 이제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또 빠지고 내일 네. 또 트럼프 후보 관련주들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1월까지 가는 데 있어서 단기적으로만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얼마만큼 이어질 수 있을지는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트럼프와 그 해리스 간의 공통 분모로 떠오르고 있는 이 마리화나 쪽, 의료 대마 쪽 오늘 종목들 줄줄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가 12%대 약세, 화일약품도 10% 넘는 하락, 에머리지도 7%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1월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좀 주의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내가 그래도 불구하고 좀 테마주를 하고 싶다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정책 수혜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따로 좀 질문을 빼서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앞서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대선 관련해서 전략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요. 이게 그 이제 대부분의 그 관련주들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11월까지 이제 지지율의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이슈가 많이 컸었던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결국에는 낙폭 과대 종목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 쪽, CS 윈드나 뭐 이런 쪽 관련된 종목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았었던 종목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많이 하락을 했었던 종목들 위주로 좀 선순환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뭐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뭐 이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일정에 대한 부분,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쉽게 뭐 매매를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지만 단기성으로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뭐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하겠냐 보면 이제 굵직굵직하게 뭐 일단 시장에서 좀 실적이 뒷받침이 되면서 업황으로 좀 봐야 되는 쪽이 그나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트럼프 후보가 얘기하고 있는 뭐 인프라 쪽은 뭐 건설이라든지 뭐 철강, 뭐 조선 쪽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볼 수 있는 쪽이 그나마 좀 실적이 수반이 되면서 강세로 좀 전환이 되면 시장과 같이 연결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또 이제 해리스 후보 쪽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뭐 친환경 관련된 정책들이 많으니까 그 중에서도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고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생각보다 해리스 후보가 선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쪽 한 종목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쪽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2차 전지 쪽 종목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셀사 위주의 상승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재 쪽도 오르고요. 장비단까지 그 온기가 이어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비주 안에서 대보 마그네틱 이 종목 급등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오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글로벌 전자 탈철기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네. 이 업체가 결국에 이제 예전에 포스코 퓨처엠에 계속 공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로는 중국 소재 글로벌 탑티어 2차 전지 기업에 이 탈철기를 초도 물량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근데 A사가 이게 한 번만 수주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년간 탈철기에 대한 대규모 물량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초도 물량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좀 수주가 많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동사가 파트너사로 있는 업체들이 보시면 뭐 LG에너지솔루션도 있고요. 삼성 SDI, LG화학,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CATL 등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쪽뿐만 아니라 중국 업체도 이미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얼마만큼 해외 쪽으로 진출을 더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동안 많이 하락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탈철기 관련돼서는 국내 1위 기업이기도 하니까 뭐 이런 쪽을 눈여겨 보시면 어떻게 보면 낙폭이 컸었던 이유와 더불어서 해외 쪽으로 얼마만큼 더 많이 진출을 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2차 전지 종목들이 반등을 줄 때 사실 최근에는 셀사 위주의 반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종목을 본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소재단의 상승이 기반이 돼야 된다,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하고 있고 에코프로 쪽도 강세 흐름, 포스코홀딩스도 2.8%대 강세, 점점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본격적으로 봐도 될까요? 예, 2차 전지는 이제 오늘 뭐 다양한 이슈가 한꺼번에 좀 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으로 상승을 하는 요인도 있고요. 수급적으로 그러면 기관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그동안에 많이 못했던 쪽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10일에 로보택시를 이제 테슬라 쪽에서 공개한다. 이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또 해리스 후보에 대한 선전에 대한 효과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해리스 후보가 결국엔 친환경 정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수혜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 수혜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가장 이제 많이 하락한 쪽이 소재 쪽이기 때문에 소재 쪽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배터리 업체들이 상승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본업이 얼마만큼 반등이 빠르게 하는지도 좀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판매에 대한 이 반등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기차 판매가 부진하다 보면 2차 전지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관련돼서는 2차 전지 실적이 당연히 뒷받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 관련돼서 확인을 해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재 관련돼서 이 소재 관련 가격이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재가 계속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배터리 가격에 대한 거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가격 제한폭까지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된 가운데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소재는 니켈, 코발트, 망간인 건 아실 것 같고요. LFP도 역시나 이제 리튬 인산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 소재 쪽이 얼마만큼 반등을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배터리 폭발에 대한 대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네. 지금 뭐 정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동차 업체에서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대체를 어떻게 하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터지지 않는 배터리를 만드는 게 얼마만큼 빨리 대두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 관련돼서 이 대체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셀 관련된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주들도 상승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본업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엔 실적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환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반에 온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낙 지지율이 박빙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수혜주 쪽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조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그래도 조선 기자재단 안에서 반등이 나와줬는데 그마저도 상승폭 조금 반납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근데 뭐 SOC라든지 전통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은 트럼프의 연결고리를 좀 이해를 하겠는데 조선은 왜 수혜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프라 쪽 화학 연료를 많이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이제 조선 관련된 업체들이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이제 환경적인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규제를 피하면서 대체 연료선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대체 연료선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도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같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배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 친환경 선박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선박 가격도 2005년에서 2008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6년 만에 다시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원자재 하락 가격에 대한 것도 한 몫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철강을 수입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철강이 다방면으로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단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자재 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서 네.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니까 배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가격적인 매력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클락슨 리서치에서 리서치 관련돼서 이제 조사한 바를 따르면 2008년에 9월에 이제 16년 만에 이제 가장 높은 가격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8만 4천 미터짜리 액화천연 LNG 선을 이 그 톤당 어떻게 보면 3,500억에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의 3,500억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2,200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3,500억까지 한 40%가 높아졌다. 그래서 배 가격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또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앞에서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트럼프에 대한 효과가 왜 그러면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 이제 화석 연료가 증가가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배에 관련된 대체 연료선을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선박을 계속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대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돼서 관련된 이슈가 이 기존에 있는 선박에 대한 수주를 계속 하고 있는 업체들로 연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들을 기존에 있던 선들을 고스란히 다시 만들면 되는 거니까 크게 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중국 규제 확대도 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국 확대가 계속 이어지면 반사이익을 국내 쪽 조선업 쪽으로 계속 옮기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조선주 주가는 생각만큼 잘 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 슈퍼사이클 도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선주도 흐름 상당히 좋았잖아요. 조선주는 사이클이 크게 돌기 때문에 사실 상반기와 비교해서 펀더멘탈이 바뀐 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조선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조선주가 이 실적이 돌아서려면 이게 네. 하루 아침에 이게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작년과 재작년에 수주가 계속 쌓이면서 네.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나름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내년과 내후년에도 수주가 계속 쌓이는 구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호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올해 1분기에 그 조선 업체들에 대한 수주 관련된 뭐 이 뉴스를 보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상반기에 총 116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123억 5천만 달러를 수주를 한 건데 네. 올해 목표치에 벌써 91%를 달성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오션도 8척의 선박을 수주를 해서 약 2조 1,579억을 수주를 해놓은 상황이다. 그래서 연간 수주 금액을 이미 초과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2척을 상반기 때 수주를 해서 이미 수주의 50% 이상이 초과가 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한 해 한 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이걸 단기적인 걸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네.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다 보니까 조선 관련주들도 동반적으로 수급이 별로 안 좋아져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게 가장 뭐 맞는 그런 이론이 아닐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3년치 수주 잔고가 쌓여 있다라는 부분들 많은 매체를 통해서 조선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적 모멘텀 보고 접근하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 볼 때 조선 대형주 안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기자재단 안에서 기회 찾아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기자재단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그런 이제 그 조선을 직접적으로 만드는 업체보다는 피팅 관련 업체가 있어요. 무조건 이제 조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선 피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피팅 관련된 업체들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뭐 화성밸브나 태광, DK락, 성광밴드 이런 업체들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LNG 쪽 관련된 본행제를 만들고 있는 한국카본과 동성와인텍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좀 실적이 뭐 그나마 좀 잘 쌓이고 있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 조선 쪽을 만드는 업체들을 사겠다 하시면 뭐 그쪽도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네. 피팅이라든지 뭐 이런 본행제 관련된 업체도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좀 덜 오른 기자재라든지 피팅 쪽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연관된 종목들 화성 밸브부터 한국 카본까지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빠르게 오늘 첫 번째 수익을 가져다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키워드 보여주실까요? 자, 이게 왜 여기 있어? 자, 연기 시작해 주시죠. 이것도 참 간단해요. 요즘 참 사회가 좀 그래요. 이게 딥페이크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자꾸 이 성범죄 관련돼 있는 이슈들이 사회에서 자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방지하고자 한다 해서 방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이제 뭐 불법 촬영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 예. 도찰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지 방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느 장소에 간다라고 하면 이걸 확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확인을 하기 시작해요. 네. 뭐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 캠이 있네요. 캠이 있어. 와이씨 캠. 네가 여기 왜 있어야? 와이씨 캠이에요. 바로 그래서. 그런 네, 또 종목입니다. 숨어 있는 카메라를 발견했다. 네, 네. 지금 그래서 YC캠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종목명이 바로 그거겠죠. 자,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자, 카메라 기업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예, 카메라 기업도 아니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섹터 모멘텀을 가져가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LED 관련되어 있는 뭐 전형적인 여러분 알다시피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되어 있는 업체로 보시면 좋고 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뭐 사실 최근에는 뭐 삼성전자 관련되는 반사익이라든지 뭐 AI 랠리 속에서 많은 상승도 나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YC캠이라는 종목 최근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런 와중에 우리가 왜 매수해보면 좋을지 우리가 또 키워드를 보면서 한번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강태공 전문가는 아침에 골라주셨겠지만 예, 또 지금 상한가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성장 모멘텀 살펴보겠습니다. 네, 잘 고르시네요. 네. 아우, 이걸 제가 또 아침에 와서 보면 5%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상한가가 있네요. 자, 어쨌든 그래요. 뭐 이게 자 보면 일단은 제일 기본적인 거예요. 반도체 유리기판 핵심 소재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리기판이라는 게 지금 꿈의 소재가 아니라 꿈의 기판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로 치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게임 체인저라고 한다고 하면은 반도체에 있어서 이 유리기판이 지금 이제 게임 체인저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 투자 공동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쓸데없는 사업의 연구 개발을 본격화할 이유도 없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 유리기판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었던 부분인데 이 YC캠이라는 종목이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일단은 뭐 이슈를 받을 수 있는 게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저전력 이 AI 시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꾸 그거예요. 이 전력 소모, 이 전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이 변압기라든지 전력 관련되는 수준이 올라갔던 이유가 이 AI라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전력에 대한 과부하, 전력 대란 사태가 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충분한 전력도 공급이 돼야 되지만 앞으로 이 생기는 이런 AI에 있어서 반도체에 있어서 얼마나 적은 전력을 소모하면서 많은 이 고성능을 내느냐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반 이 기판에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은 30% 이상 이제 줄여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이 전력 이 저전력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굉장히 꿈의 기판이다 보시면 좋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YC캠이라는 종목이 이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박리액이라든지 현상액 제품 관련해 가지고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SK 쪽으로서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하면서 과거부터 유리기판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 엮였던 종목이 YC캠이다 보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YC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됐든 이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조정을 주면서 반도체 섹터들이 조정이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실 이게 뭐 최근에도 제일 중요한 거죠. HBM 생산용 TSV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HBM 사실 이제 뭐 유리기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발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 HBM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굉장히 크게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고 특히나 블랙웰 관련해서도 이 HBM 관련해서도 좀 많이 이슈를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TSV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YCK임이 이슈를 좀 반사익을 받고 있어요. 네. TSV에서 뭐 많은 분들이 뭐 모를 수도 있는데 뭐 TSV라는 게 실리콘 관통 전극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관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뭐 어떤 기술로서 어떤 효율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사실 뭐 여러분들이 이걸 개발할 게 아니니까 모르셔도 돼요. 다만 이제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이 디램 같은 경우는 이 평면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서로 배치가 돼서 구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이 TSV 기술 같은 경우 이제 이용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관통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 구멍을 내서 수직으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이 디램으로서 이제 구현이 되게 돼요. 그렇게 해서 HBM이 만들어지는 예, 거죠. 그렇게 네. 만들어지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평형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수직 상태로 있는 것 자체가 이 속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 TSV 기술을 사용했을 때 오히려 고성능 고효율 그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량도 좀 많이 줄어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HBM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 되는 게 TSV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이 HBM 같은 경우는 이 TSV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SK에서 이제 이 HBM에 있어서 뭐 두 배, 세 배 이상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마다 반사익을 받았던 기업이 YC캠이라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분명히 반사익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방금 앞서 말했다시피 이 유리기판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뭐 블랙웰도 그렇고 앞으로의 HBM 시장에 있어도 충분히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YC캠이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사실 뭐 아까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 엔비디아가 최근에 하락하면서 반도체 업종들이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할 만큼 지속적인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 엔비디아의 하락 속에서 자꾸 이제 월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는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60조가 넘어가는 금액을 지금 자사주 매입을 발표할 만큼 이렇게 오히려 이 조정을 주는 타이밍이 오히려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고 그렇다는 건 지금 엔비디아가 왜 상승할 것인가를 봤을 때 시장에서 보는 건 4분기 블랙벨에 대한 부분에 대한 좀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4분기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10월, 11월, 12월이에요. 이제 사실 뭐 정말 이슈가 빠르게 나와준다고 하면 10월 달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12월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4분기를 앞두고 이제 9월 달이 3분기 마지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기대감, 블랙벨 출시 기대감이 나오기 직전인 3분기 지금이 마지막으로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3분기 이후에 오히려 강한 엔비디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의 상승이 나와줬을 때는 역시나 반도체주들이 같이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차트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YC캠이라는 종목이 뭐 오늘 상한가 간 줄도 몰랐습니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제가 뭐 원고를 보내는 시간대를 해봐야 15,000원대 이 구간에서 놀고 있었던 자리 차트를 좀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은 아침에 보내시잖아요. 예, 제가 이제 보내드렸던 자리가 이 구간대였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장중에도 한 16,000원 정도 때는 저항대를 맞고 죽겠구나 생각을 하다 보니까 15,500원 이하로 사실 좀 이 매수 가격을 잡아서 이 원고를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자리도 근데 사실 동일하다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이 현재 2만 원 정도가 강한 저항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만 원대를 뚫어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뭐 오늘의 상한가니까 내일 갭 떠서 2만 원 뚫을까 말까를 시도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저는 이게 지금 단기적인 상승보다는 지금 다이렉트적인 상승보다는 이 엔비디아 반도체란 건 결국에 이제 엔비디아의 흐름에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줬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굳이 매수 전략을 좀 수정한다라고 하면은 2만 원 아래에서 좀 입을 벌리는 게 낫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15,500원으로 생각하셨지만 지금은 2만 원이다. 지금 저도 보니까 이게 뭐 주가가 이 상한가가 있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럼 뭐 지금 사실 뭐 사고 싶다 하더라도 지금 상한가 이미 잠겼는데 살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사진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2만 원 이하로 매수 전략을 좀 취해보면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YC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목표가를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3만 원 정도 이게 사실 뭐 신고가를 갈지 안 갈지는 몰라요. 근데 보통 이런 종목들이 보면은 이런 쌍봉을 맞고 죽더라도 쌍봉을 맞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대를 똑같이 만들어 놓겠죠. 3만 원에서 3만 5천 정도 이 고점대를 형성할 확률이 크기 때문에 3만 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손절 가격은 8천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침 9시에 원고를 보내주셨지만
그 사이에 또 상한가를 기록하고만 YC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만 원, 목표가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8천 원. 이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시죠. 자, 너 센스 좋다. 또 맛깔나게 한번 살려주시죠. 이거는 그냥 사실 살릴 것 없어요. 여기 다 나와요. 그냥 우리 보통 이 같이 일하다 보니 보면은 막 센스 좀 뭐라고요. 아이 너 센스 좋다. 아이 센스 좋네. 아이 센스 너무 좋아. 그냥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3번이나 나왔습니다. 자, 종목명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아이센스. 자, 당연히 뭐 센스에 관련돼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의료기기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주의 기업인데 사실 의료기기도 맞지만 아마 제일 유명한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혈당 측정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국내 이미 1위로서 국내 혈당 측정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진짜 대다수가 뭐 혈당 측정기로만 알고 있다 좀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의료기기 섹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금리나 모멘텀과 함께 제약바이오 관련돼 있는 반사익 수혜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아이센스에 대한 키워드까지 좀 보면서 한번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혈당 측정기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제품이 있는 아이센스. 자, 성장 모멘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실 아이센스가 지금 미래 가치가 있는 건 이거라 생각해요. 삼성전자 협업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이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뭐 정조준하겠다라고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해요. 사실 로봇 같은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보핏 출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보핏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라 했을까? 로봇도 맞지만 그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이다라고 분명히 좀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보핏 출시와 함께 다시 한번 이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테마주들이 또 형성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고 제일 중요한 사실 삼성전자 협업에 있어서 보핏보다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갤럭시 워치는 당연한 거고 뭐 갤럭시 링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꾸 뭐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수면이라든지 이런 사람의 생체에 대해서 이런 뭐 건강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사실 갤럭시 링이 사실 이번에 뭐 이걸 뭐 성공했다라고 사실 표현하지 못합니다. 갤럭시 링이 뭐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이거는 성공한 제품이다. 아니면 이건 좀 뭐 기대감 대비 많이 실패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땐 갤럭시 링이라는 게 기대감 대비 많이 뜨지는 못했어요. 정말 갤럭시 링이 기대감 대비 뜨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요. 여기에 꼭 들어가야 될 기술이 바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요. 혈당 측정 기술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이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내 심박수가 굳이 사실상 뭐 얼마나 궁금해봐야 뭐 궁금할 일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뭐 내가 잠자는 거 뭐 얼마나 그렇게 또 궁금할까 좀 궁금할까 좀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정말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하지만 갤럭시 링만큼은 정말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체열을 하지 않아도 우리 이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냥 이 착용만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인 혈당 측정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지속적인 투자 관련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뭘 얘기했냐고 하면요. 이런 헬스케어 사업에 혈당 측정 관련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실상 이 아이센스라는 종목 이 혈당 측정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 협업 관계가 이 과거부터 이게 나와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를 좀 받았던 기업인데 사실 갤럭시 링이 이번에 어쨌든 생각보다 이런 어쨌든 사업성이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혈당 측정이 빠진 부분. 그만큼 혈당 측정이라는 게 시장에서 굉장히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지금 갤럭시 링에서 이거를 완전히 빼버린 게 아니라 발표할 때도 사실 이 기술은 있다라고 해요. 기술은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혈당 측정 이런 것들 자체가 제약 바이오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라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해서 출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갤럭시 링을 출시하는 그 시즌에 이게 승인을 받으려고 했지만 승인받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후 출시되게 될 갤럭시 링에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혈당 측정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당 측정이라는 부분 분명히 이 추가적인 앞으로 갤럭시의 웨어러블 기기가 나와줄 때마다 반사익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협업 이게 사실 제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사실 이게 좀
중요해요. 10월부터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해가지고 CGM 공급 계약 기대를 하고 있는데 CGM이라는 거 이제 이 연속 혈당 측정기를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원래 기존에는 이 체열하는 뭐 그런 이 혈당 측정 뭐 이런 시장 규모가 더 컸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연속 혈당 측정기에 대한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원래는 진짜 뭐 당뇨 환자들이네요. 환자들만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혈당 측정 기기가 이제 뭐 별로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혈당 측정기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뭐냐? 요즘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열풍이 굉장히 많이 불다 보니까 뭐 삭센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거예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게 뭐냐?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살을 빼기 위해서 혈당을 잡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도 요즘 시판은 뭐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보면 다 이야기하는 게 혈당이 올라오는 걸 잡아준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혈당에 대한 부분이 지금 왜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이런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애초에 혈당 측정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로 해석은 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도 성장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추가적인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10월부터 해가지고는 이 글로벌 기업들 유럽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이 공급 계약이 지금 체결 기대가 되면서 이런 계약과 함께 유럽 시장으로 또 추가적인 진출이 나왔을 때는 아이센스라는 기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유럽 시장으로부터 아니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수주 계약이라든지 공급 계약에 따른 실적 기대도 나와줄 수 있고요.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뭐다? 삼성전자가 지금은 이 혈당 측정 관련된 이 부분을 갤럭시 링에 넣지 못했지만 이게 추후 나와줄 갤럭시 링이라든지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에 혈당 측정 관련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아이센스라는 기업의 실적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는 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제일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센스라는 종목이 사실상이 뭐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명심하셔야 되는 게 오히려 이런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정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보여줘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이유는 사실 우리 흔히 하는 저가 매수겠죠. 유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인 경기 불안감이라든지 뭐 경기 침체 뭐 이런 것들 얘기 나와줘서 증시가 무너지는데 반등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반발 매수 즉 저가 매수입니다. 이 가격까지 빠질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시가총액이 이렇게 아이센스 시가총액이 지금 한 5천억 가까이 됩니다. 4,790억 약 4,800억 5천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지금 이렇게 이유 없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충분히 누가 봐도 지금 이 저가 매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대다 생각해보고 있고요.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걸 뭐 계단식 하락이다 좀 표현, 계단식 이제 이 저점대를 높이면서 상승했다가 저점대를 터치하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고점대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전형적인 뭐다? 저점대를 높이는 우상향 차트가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저점대를 높이는 구간이 기술적인 맥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17,000원대 봐가지고 너무 이렇게 지금 또 빠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YCK는 또 상가서 아쉽네요. 어쨌든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시간 줬는데 얘는 뭐 그나마 여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원 이하에 좀 매수 타점 잡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사실 뭐 이 종목도 정말 크게 잡아드리고 싶긴 하지만 우량한 기업들이 올라가봐야 사실 50% 수익보다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만 원 정도 일단 과거 고점대 찾으러 가는지 3만 원 정도로 지켜보면서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전자와 협업해서 헬스케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아이센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7,0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꼽아주셨던 이미지스 어제였나요? 네. 어제였습니다. 이게 최고가 기준으로 23% 수익률을 달성했는데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일단 이미지스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자리가 굳이 뭐 매도할 만한 자리는 아니에요. 아까 뭐 아이센스와 비슷한 맥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저점대를 높이는 구간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점대를 한 번 저점을 잡았고요. 한 번 또 잡았고요. 이런 식으로 저점대를 높여가면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술적인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홀딩하셔도 괜찮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항 맞는 거는 이 2평대 물량 소화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스는 2,250원대를 안 깬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셔도 4,000원, 6,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어제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면서 네. 이미지스
홀딩 전략으로 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미지스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대덕전자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대신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3만 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AI향 MLB 시장 진출 긍정적, 이거 야구 아니고 고성능 다층 기판이죠. 자, 자동차 전장화 확대 수혜, 신규 고객자 확보, 고성장 기대, 내년 본격적 이익 성장 구간. 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자, 기판주 업황과 관련주 한번 짚어주실까요? 이게 그 MLB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장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왜 네. 많이 판매가 되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MLB가 가장 크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국의 반도체 관련돼서 이제 MLB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 MLB 관련된 걸 국내 쪽에서 많이 수혜를 찾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서 피어 그룹은 이수페타시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MLB가 원래 이제 그렇게 그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제품에도 불구하고 뭐 수혜를 많이 받고 있다. 근데 거기에 쓰이는 AI 가속기나 서버 시장의 초다층 PCB까지 수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LB로부터 시작을 한 그런 PCB가 다양한 쪽의 PCB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나 이제 PCB 관련돼서 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연계가 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PCB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FPCB 관련된 기판, 뭐 인터플렉스나 코리아 서키트, 뭐 BH 등이 FPCB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MLB는 뭐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FCBG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삼성전기와 LG노텍, 대덕전자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시장에서 핫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쪽은 이 이수페타시스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 쪽으로만 관심이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대덕전자도 그런 의미에서 가격적인 매력도 충분히 많이 떨어져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리포트에는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기판과 이 기판을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관련주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지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대신증권에서 3만 원 매수 유지로 발표를 했고요. 제목 보시면 2025년의 재도약 전망이다. 그리고 AI향 MLB 시장에 진출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첫 번째 보시면 이제 목표 주가를 25년 주당 순이익과 실적 회복기 평균 PER 19.9배를 적용을 했다. 그래서 3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25년의 투자 포인트는 초점을 맞춰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는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 관련돼서인데요. 24년에 대한 부분과 25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제 영업이익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게 왜 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나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을 보시면 3분기 매출은 2,439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33억으로 컨센 부합으로 전망이 된다. 분기보다 연간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게 계속 초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 237억이었었던 영업이익이
24년에 350억으로 늘어나고요. 25년에는 886억으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FC BGA 관련된 매출이 23년에 2,249억에서 24년에는 약간 좀 감소를 했지만 25년에 다시 2,907억까지 높아질 수 있어서 이 관련돼서 좀 수익성과 더불어서 FC BGA 많이 투자를 했었던 쪽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이 증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증가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은 자동차 전장의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신규 고객의 확보에 대한 기인과 25년 하반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도 이제 감소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이제 MLB 사업에 대한 확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3년에 MLB 매출이 1,06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북미 중심 유선 통신 관련된 부분 쪽으로만 매출이 좀 증가가 됐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AI 가속기나 서버 쪽 시장에 대한 초다층 PCB가 이제 부족해지다 보니까 결국엔 동사 쪽으로도 이 관련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는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있다. 그래서 동사는 이미 이제 MLB 기술과 과거의 HDI 관련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레퍼런스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관련돼서 투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24년 4분기부터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5년 1분기에는 양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적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 그동안에 좀 부진했었던 거를 좀 뛰어넘는 양산과 그리고 수주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리포트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예, 말 그대로 대덕전자가 내년은 재도약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리포트 제목과 맞는 그런 이제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FC BGA 시장이 동사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네. 근데 FC BGA가 뭐냐면 이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메인보드를 이제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패키지 기판 쪽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이제 비메모리 쪽 반도체 쪽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나 어떻게 보면 전장화 확대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기존의 국내 유수 기업들, 다른 이제 해외 기업들도 보시면 FC BGA에 있어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뭐 조 단위로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LG이노텍도 조 단위로 투자를 했고 대덕전자, 심텍 뭐 이런 쪽이 대단위로 이제 투자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한 그 수혜가 본격적으로 발현이 되는 거는 아마도 10월 10일 로보택시를 공개를 하고 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관련된 모빌리티 시장에 대한 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이제 주가가 현재 주가 보시면 엄청나게 좀 많이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근데 동사에 대한 매출 구성을 보시면 주로 PC 서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고요. 거기에 모바일 쪽과 전장용 쪽 관련된 그런 매출 구성이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어서 경기가 지금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특히나 PC 시장과 모바일 쪽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장 자체도 이제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들이 속속이 늘어나면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있어서 자율주행 쪽 관련된 것과 더해지면 이제 지금 시점은 단기적인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바닥이 아닐까라는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대목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투자 포인트까지 봤을 때도 지금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이 아닐까 좀 이런 분석을 들려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적정 목표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수익성적인 측면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그 어제 그 종가 기준으로 PER이 21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뭐 저렴은 하지는 않지만 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대신증권에 대한 PER이 아니 대신증권 목표가로 PER을 계산을 해보면 37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대신증권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 거를 계산을 본격해서라고 볼 수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회복세가 올해 연말부터 얼마만큼 증가가 되는지가 확인이 되고 그리고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면 이제 가격적인 매력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지금 이제 월봉상 보시면 그동안에 지지를 받았었던 2만 원 선을 이제 하향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추이 자체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뭐 그 17,0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면 1차적인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21,000원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차곡차곡 쌓아지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21,000원이 어떻게 보면 단기 바닥일 구간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라스트 빅딜 시간은 아니지만 팀장님이라면 지금 자리가 그래도 바닥일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정도 가격에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지금 정도 가격은 이제 분할적으로 충분히 가격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앞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FC BGA 쪽이 투자가 엄청나게 좀 됐었던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그 공급 과잉 현상이 조금 진행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미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된 시장에서는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비롯해서 인피니온 뭐 다양하게 이미 투자를 뭐 몇 조 단위씩 이미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해놨다라는 것 자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해놨다. 그리고 수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해놨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설비 투자가 이미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역시나 FC BGA로도 이 도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1차 기술적 목표가는 21,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자, 대덕 전달을 들어봤고 이제 딥노이드 리포트를 열어보겠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딥노이드, 딥체스트, 미국 FDA 심사 신청 준비, 주요 검진센터 의료 AI 솔루션 계약 기대, 뇌동맥류 검진 솔루션, 딥뉴로 매출 확대, 산업용 AI 솔루션, 딥팩토리 성장성 주목. 자, 모두 지금 딥이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쪽에 이제 제품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지금 의료 AI주 최근에 들썩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의료 공백이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어떤 반사 수혜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반사 수혜가 단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되면 이제 문제는 좀 커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파업에 대한 단기적인 반사 이익은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원격 의료에 대한 게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니즈도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해결책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이 단점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국내는 어떻게 보면 이 관련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이 진단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대부분의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5년 안에 어떻게 보면 어떤 결과를 좀 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에는 좋았죠. 이런 관련된 회사가. 왜 그러냐면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자금 조달에 대한 그런 압박이 안 받았어도 됐는데 금리 인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작년에 힘들었었던, 재작년과 더불어서 힘들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딥노이드뿐만 아니라 뭐 JLK라든지 뷰노라든지 루닛 뭐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약세를 보였다라고 네. 하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사가 이제 매출 인식 관련된 부분이 이제 동사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서비스를 이제 병원 등에 공급을 하면 이 월별로나 연별로 받는 공급료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건당으로 사용을 할 때마다 받는 건당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병원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니즈가 우리나라 쪽에서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화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 쪽에서에 대한 밸류는 더 높다, 국내보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 공백만을 성장 모멘텀으로 본다면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고 그리고 해외 시장까지 생각한다면 좀 중장기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리포트 내용 들어볼까요?
이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이 목표가는 미제시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 보시면 하반기 의료 AI의 사업의 확대가 주목이 된다. 그래서 1세대 동사는 AI 솔루션 업체다. 그래서 2008년에 설립됐고 1세대 AI 관련된 업체로 의료 AI와 더불어서 이제 산업 AI로 나눠서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래서 AI 영상 판독 솔루션이죠. 딥뉴로가 있고요. 팁체스트가 있고 딥렁을 포함해서 LLM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 딥팩토리까지 여러 가지 주력 제품이 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뭐 세 가지로 놓고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연내 딥체스트 관련된 FDA가 진행이 된다. 그래서 심사 신청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뭐 이 결과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건강검진센터에 향 의료 AI 솔루션이 계약이 체결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으로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사업인 LMM 관련된 기반 영상 진단 판독문 생성 서비스에 대한 것도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고 있어서 투자 포인트로 잡은 것 같고요. 딥뉴로에 대한 매출 확대가 의료 AI 수주 모멘텀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은 그렇게 제목을 썼고요. 하반기 의료 AI 사업 성과에 대한 따른 실적에 대한 성장 기조가 확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동사의 뇌동맥류 관련된 검진 솔루션 딥뉴로가 비급여 적용 관련돼서 병용에 확대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비급여는 보험의 수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환자들이 부담을 해야 될 가격이 좀 높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딥뉴로의 도입 병원 수가 지난 8월에 일단 24개, 24개 정도로 꾸준히 증가 중이고 연내 80개 정도까지 병원을 도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 성장의 주요 원인은 이제 국내 건강검진센터 관련된 진입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센터가 이제 상급 종합병원 대비해 봤을 때 CT나 MRI나 MRA 관련된 거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영상의학 검사 관련된 수가 월등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만약에 동사가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수요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동사 이제 액체 생검 업체 관련된 부분도 진캐스트라고 하는 회사와 MOU를 체결을 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대형 검진센터향 AI 영상 진단 및 액체 생검 관련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목표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2025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145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긴 하지만 25년에는 실적이 이제 매출 270억에 영업이익 70억 정도로는 완전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성장은 산업용 AI 솔루션 관련돼서 딥팩토리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는데요. 국내 2차 전지 고객사로부터 이미 수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75억 정도 머신 비전 관련된 시스템 매출 인식기로 디스플레이랑 관련된 수주가 계속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내년부터 의료 AI 관련된 것도 성장이 기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딥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 항공항 수주 결과가 3분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 역시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보안 업체와 동남아 항공 보안 관련돼서도 솔루션 공급 논의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때 한번 가시화되는 걸 보고 해외 쪽에 대한 것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의료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가 딥노이드인데 지금 이걸 산업 전반, 첨단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투자 포인트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 쪽에 진출이 어떻게 보면 더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네. 그러냐면 국내 시장 쪽은 다양한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사분들이 상당히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 또 밥그릇을 또 뺏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인 가운데서 이런 업체들이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 그리고 규제를 넘어선다라고 해도 이제 보험 수가가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험 수가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이제 보험 수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 이거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겠죠. 근데 수가를 받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리고 진단 비용 자체도 뭐 높기 때문에 이걸 사용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외 쪽으로 나가면 똑같은 기업이라고 해도 밸류에 대한 뭐 평가를 받는 것 자체가 뭐 1조 이상씩 갖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료 파업에 대한 장기화가 됐을 때 문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결국 이제 동사도 이런 진단 관련된 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단과 판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많이 사용을 하겠죠. 근데 판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아무리 들어간다라고 해도 사용을 못 한다라는 거죠. 판독을 해주는 사람도 의사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진단에 대한 거를 보고 나서 이 진단을 이제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단 보조기구니까. 그렇죠. 네네. 그런 점에서 의사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데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진입을 한다라고 해도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벤트적인 부분으로 긍정적이고 병원에도 많이 진출한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 병원에 의사들이 만약에 파업으로 인해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매출이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을지는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이 성장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확인을 해야 될 게 많은데 해외 쪽 진출에 대한 거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쪽에 대한 레퍼런스를 얼마나 많이 쌓아놓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의료 공백은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보기에는 단기적인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과 똑같은 말이긴 한데 해외 시장을 노려서 본다고 보면 성장 가능성이 조금 더 보이는 기업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 목표가는 궁금한데요. 여기는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거는 평가를 하기 어렵죠. 왜 그러면 네. 올해 실적은 적자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25년의 실적을 땡겨와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수익성적인 부분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PER이 16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네. 높진 않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대로 실적이 고스란히 똑같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네. 뭐 적정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지연이 되거나 안 좋게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기술적인 차트 흐름으로만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일단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고요. 단기적인 흐름으로 지금 상승으로 전개된다라고 하면 이 앞선 고점이 한 6,000원에서 한 6,5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7,000원까지 한번 1차 목표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직전 고점보다 살짝 위인 7,000원 정도를 1차적 기술적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10일 진행된 TV 토론에서 자신이 중산층 가정 출신임을 강조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 등이 미국 경제를 파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6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며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85억 7,900만 달러로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처벌 등 제재 수준을 크게 높이고 불법 추심 등 반사회적 대부 계약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0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8조 2천억 원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 시장 확대에 발맞춰 이전보다 성능을 2배 향상한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SSD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첨단 패키징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10개 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산업 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에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 부동산을 소유한 납세자 6만여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오는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왕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TCC 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 과거 반값 배터리라고 해서 게임 체인저로서 떠올랐었던 배터리인데요.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이론적으로는 반값 배터리가 가능하나 아직 실질적으로 양산에는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하면서 아직까지 기술 개발을 좀 거듭하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다음 차세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에너지 밀도도 굉장히 높고 심지어는 생산 단가도 싸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테슬라에서 이 원투형 배터리를 많이 탑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려고 했지만 생산을 포기했고 이것을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양 원투형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드디어 이번 9월, 10월쯤 본격적인 생산에서 납품까지 이어지기 위한 작업의 직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에서 오더가 내려오면 바로 생산을 통해서 양산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현재 9월 끝내놓은 상태고요. 테스트가 끝나고 나면 공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배터리 수요가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을 중심으로 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이 배터리를 원투형 배터리를 만들기 시작할 때 그의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도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TCC 스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양산과 함께 판매를 시작하면서 매출의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실질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매출도 끌어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요. 관심 넣어두시고 지켜보시면 좋겠죠. 현재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부터 TCC 스틸은 한번 크게 대지 상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원투형 배터리 기업으로서 탈바꿈되면서 700%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6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죠. 워낙에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좀 불황을 겪게 되면서 캐즘 현상을 겪게 되면서 잠시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 저가권 구간에서 그래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을 바로 최근 원투형 배터리를 통해서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서 얻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현재 저점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이지만 특히나 해당 종목이 최근에도 단기 저점 부분에서 한 상승 파동이 나는데 이거 몇 포인트 안 돼 보이지만 20% 파동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중간중간 저점 부분에서 좋은 단기 상승도 나와주고 있으니 결국에는 추세 상승 기대감도 있고 박스권 단기 상승 기대감도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께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매수가 자리는 지금 현재 32,0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놀리면 잡으면 좋겠죠. 목표가 자리는 36,000원 자리로 박스권 상단선 부분 단기적으로 보시고 초저가 자리는 29,500원 저점 이탈을 하면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공략하시면 단기 수익 보시는데 문제 없을 거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재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호재가 한꺼번에 본물처럼 튀어오르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는 만큼 가격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매수가는 32,000원 이하,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9,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제가 공개할 종목은 제가 8월 말 그리고 9월이 되면서 계속 강조하던 기업이 뭐였냐면은 2차 전지 기업들을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한다면은 2차 전지 기업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할 시기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적이 더 빠질 데가 없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했던 게 삼성 SDI였고 삼성 SDI가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내려오면서 기회가 왔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가져온 기업이 삼성 SDI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올해 이 생산량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이 올해 완공이 되고요. 그럼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 공장에 대한 완공도 있고 해외 말레이시아라든가 헝가리 공장 완공도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지금부터 크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판가라고 하죠. 판매 가격 자체가 최저점이고 더 빠질 일 없고 그럼 재고평가 손실 났던 거 더 안 나고 손실 났던 게 있다면 충당금에서 판매되는 것마다 다시 환입이 될 거고 그 실적이 나빠질 건 없고 좋아질 것만 있다면 다시 주가는 반등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는 환율이 조금 높다 보니까 실제 판매량 자체는 늘지 않았지만 이 환차익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환율로 인한 수익을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수익을 많이 봤다. 흑자가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질적인 성장이라 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많이 팔려야 우리는 질적인 성장을 한 거겠죠. 근데 금리가 높으면 질적인 성장을 할 수 없고 금리가 점점 떨어져야 사람들이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 대출에 대한 금리, 리스에 대한 금리. 이 금리 자체가 떨어져야 비용이 줄고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그게 지금 시기다. 그래서 이 차익 같은 경우는 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질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적으로 이 9월은 매년 아시게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뭐 올해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았다면 9월도 안 좋게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안 좋은 시기가 3주째 아니면 4주째거든요. 근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좀 예측을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 오히려보다 9월이 안 좋으니까 힘든 해로 끝날 게 아니라 그럼 9월에 밀리거나 하락할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잘 사고 오면은 10월, 11월에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까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선 얘기하는 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2차 전지고 그중 하나가 삼성 SDI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차트를 보시면은 처음 들었던 구간 나올 때가 이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려온 이후에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렇게 말하면 종목을 산정한 이후에 오늘자에서 조금 더 오르긴 했어요. 원래는 가격대가 36만 원 이 근처에 있었는데 가격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어도 상관은 사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매수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목표가를 찍고 내려온 상태에서 지금 구간에서 바로 양봉에 매수할 게 아니라 오늘은 좀 과열된 부분이 있어요. 왜 과열됐습니까? 이 트럼프와 해리스의 토론에서 지금 해리스가 살짝 우세한 모습 보이면서 이 배팅 사이트에서도 사실 지지율이 해리스가 올라오면서 관련된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주가도 좀 과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저 음봉이 나오면 저는 관심을 좀 가져봐라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오늘자가 아니라 내일자겠죠.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제가 1차로 제가 36만 원 초반 35만 원대 있을 때 제가 39만 원까지 봅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1차로 저희가 음봉에 좀 공략을 하시고 목표가 39만 원 라인 때 1차로 보는 걸로 하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있는 매물입니다. 웬만하면은 이 구간은 안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 31만 원, 목표가는 39만 원 지키면서 이제는 실적 우상향, 질적인 성장 기대해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달성 이후에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신 종목이죠. 삼성 SDI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 SDI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된 상황에서 전기차의 판매 증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9월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딜세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 상황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오로라 투자자문 팀장 이주연 M 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종목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종목 주가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인수상정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제 방사는 우리가 좀 연말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꼭 좀 한번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느 정도 지금 기간 조정도 거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선 토론에 대한 어떤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 상황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상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더라도 굉장히 좀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트럼프가 우세하다 아니면 뭐 대선이 대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강력한 좀 상승분이 이제 유입이 될 수는 있겠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제 두 후보다 자세한 이제 정책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 이제 자국 보호주의 성향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대선 이후에도 이런 강세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로키드 마틴 역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항상 이제 그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는 이 방산주들이 시장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길면은 이제 당선 이후에 뭐 내년 초까지도 좀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한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어느 정도 이제 기간 조정은 나오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지금 꺾이지 않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전무후무한 이런 방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이제 2019년부터 보게 되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매년 1년도 안 빠지고 지속적인 좀 성장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방산 관련해서 대장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미사일 분야에서는 뭐 비공, 천공 등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지금 따라올 기업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 그 정찰용 또 무인수 상정에 대한 어떤 기술 개발 소식도 여기까지 좀 추가가 된 상황인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서 이제 또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모멘텀까지 더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프리미엄을 한 번 더 줘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수주 상태로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제 전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무엇보다 좋은 것은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방산 기업은 연말이 갈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하는데 LIG 넥스원은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방산 기업이다. 자, 설명해 주시면서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은 YC캠입니다. 자, 반도체 유리기판 전용 핵심 소재 양산을 개시한다고 밝혔는데 YC캠 상한가에 직행했거든요. 자, 일단 종가 매수 의견 여쭤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이주연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까지만 해도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는데 지금은 살짝 윗골이 달면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여전히 좀 24%대 강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사실 좀 낙폭이 크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갑작스럽게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관심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IC캠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이슈가 있었고 또 오늘은 좀 그 리포트가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하는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고 대장주로서 좀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리기판 쪽에서 핵심 소재를 좀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핵심 소재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특히 내년쯤부터 본격적인 어떤 시장의 개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TSMC가 이번에 그 실리콘 포토닉스가 AI 구현에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유리기판이 반드시 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흐름에 맞춰서 이 유리기판도 같이 좀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이 고사양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좀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 이 그 사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이 유리기판도 같이 좀 상용화를 좀 따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시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좀 미리 6개월 이상은 선반영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짚고 좀 반등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좀 깰 수 있을 만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은 좀 아까 상한가에 안착을 했었을 때는 이제 내일 개장에 좀 갭을 떠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61선 위로 좀 안착하는 모습들이 나와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일단은 상한가 유지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61선이 좀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1선 저항 시에 좀 저항 받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좀 무리하게 접근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기존에는 뭐 한 3분할 정도로 뭐 접근을 했다면은 지금 한 10분할 정도로 더 타이트하게 나눠서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사양 반도체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더불어서 유리기판의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YC캠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드론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드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이트론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3거래일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X 주셨고요. 이슬이 팀장님부터 의견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이런 종목은 사실 따라가시다가 굉장히 좀 큰일 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지금 드론 테마는 좀 안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어떤 프레임을 보면 결국에 이제 또 미국에서 이 드론 사업까지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에 대한 이런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로 치면은 뭐 생물보안법과 같은 이제 맥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상 좀 차이점이 큽니다. 이거는 이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사실상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우시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그런 이제 생산 시설을 이제 굉장히 좀 튼튼한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방면에 사실상 이 드론 쪽으로는 우리나라 기술이 아직까지 그렇게 좀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캐파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게 중국을 좀 규제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걸 전부 다 이제 고스란히 좀 수혜를 받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지금 시장의 어떠한 그런 주도 업종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좀 민감한 이슈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사실 상한가를 뭐 3번 연속 갈 만한 이슈는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작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은 자금으로도 이렇게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었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재료가 소멸한다라고 하면은 그 상승한 만큼의 하락이 또 다시 올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5년, 10년 동안 이제 물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상당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추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게 근데 아까 찾아보니까 뭐 사실상 그 드론 관련 외에도 또 바이오로도 지금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그 신약 개발에 좀 들어가겠다 이런 이슈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사실 따지고 보면 기대감이지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준 거는 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연구주들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수급까지도 좀 따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도 이제 사실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이게 또 풀리기 마련이거든요. 그때 이제 조정이 좀 크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굳이 이제 쫓아가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관련 종목들은 좀 변동성 확대에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재료 하나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입니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 좀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뭐 하는 기업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봤는데 사실 지금 3일 연속으로 점상을 갔기 때문에 아마 매수하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관심을 좀 유의미하게 관심을 가질 만한 기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뭐 드론 관련주기도 하고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기도 하고 최근에 시장에서 핫한 어떤 좀 테마성 이슈들을 다 갖다 붙인 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굳이 사실 그렇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 그냥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따라가진 말자.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트론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고요. 두 분 다 X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의 TV 토론 관련돼 있는 종목인데요. SDN의 주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정도 오늘 한때 상승을 했었는데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이번에도 X를 들어주셨어요. 자, 이번엔 이주연 대표님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SD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좀 해리스의 TV 토론에서 해리스가 어느 정도 좀 승기를 잡은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들이 좀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태양광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SDN이 그 중에 하나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 중에는 뭐 계속해서 좀 탄력적인 모습들 26%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현재도 한 18%로 상승률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앞서서도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앞서서 어떤 종목이었죠? 네, 앞서서도 YC캠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좀 상승을 완전히 좀 기대를 하기에는 위에 좀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항을 맞을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주가 자체가 많이 밀렸었고 바닥권을 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들어 올리고 과거의 매물대를 다 소화하고 좀 들어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장의 힘 자체가 조금 부족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추세상의 상승으로 돌아섰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뭐 태양광 산업 자체가 뭐 최근에는 거의 뭐 테마성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뭐 개선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은 아직까지는 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금리 인하 시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해리스 그 지금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은 이 친환경 에너지들이 좀 부각을 받을 거고 좀 보조 지원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런 주가상으로 투자를 할 때는 뭐 이미 어느 정도 업황이 돌아서고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투자를 하셔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테마성 상승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좀 기술적인 어떤 내용이라던가 매물대의 부담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좀 투자하시는데 이용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주가 부각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밀어올리는 힘이 좀 약하다. 추격 매수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려주셨고요. 자, 이슬이 팀장님께서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네,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조금 이제 상황적인 부분을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그 만약에 해리스 관련해서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쪽 그 풍력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이 태양광 쪽은 우리가 이제 가장 또 강력한 경쟁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누가 되든지 간에 이 태양광 관련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반사익 수혜를 받는 게 아니냐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 반대적으로도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태양광 물량들이 다 어디로 쏟아질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한테도 좀 피해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산 저가 물량이 이제 공세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모듈에 대한 단가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좀 해소가 된 것은 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해리스 쪽에 나는 좀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탄탄한 기업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 이제 뭐 CS윈드라든지 이런 풍력 쪽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했을 때도 사실상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향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그런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을 조금 보시는 게 맞다라는 점에서 SDN은 조금 그냥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짧게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정 해리스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풍력주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SDN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금융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장 안에서 금융주들 상당히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DB 금융투자는 나름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 중 처음으로 밸류업 관련된 정책들 내놨었죠.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옵니다. 오늘 두 분 좀 통하는 것 같은데요. 이슬이 팀장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증권금융보험 여기는 세트로 묶어서 또 이제 연말까지 좀 보셔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사실 고배당 테마이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상 이제 앞으로 좀 수급이 계속해서 좀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의 하락을 이런 이제 배당 수익률로 방어를 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겁니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여전히 뭐 이제 고배당 쪽은 계속해서 좀 매력적인 이런 투자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근데 사실 그 배당에 대한 목적이라면 저는 좀 대형주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만 최근에 또 이게 수급이 계속해서 좀 분산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뭐 대형주에서 뭐 중소형 단으로 지금 이제 수급이 좀 분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눌려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나 이제 수일 전에 오른 이유가 이제 깜짝 공시를 또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네. 이제 주주 환원율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걸 지금 4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40%면은 사실 대형주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기대감에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뭐 대형주들에 비해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뭔가 환원을 해줄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어쨌든 이쪽 업황에 대한 어떤 그런 수급은 지속적으로 좀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대형주가 너무 무겁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좀 중소형 단에서 종목을 좀 찾아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네. 결국에 이제 이번 달이죠. 그래서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게 되면은 관련주들의 어떠한 그런 이제 주가가 좀 다시 한번 반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한번 좀 연말까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연말이 가면 갈수록 밸류업 관련주들 봐야 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밸류업 관련해서는 뭐 이번 달 내에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 관련해서 좀 구체화가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뭐 11월 달쯤에는 뭐 아마 ETF가 좀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타임라인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적극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관심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크게 매력적인 어떤 섹터라고 보고 있지는 않으신 네. 것 같습니다. 워낙에 사실 이제 좀 천천히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슈가 있으면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는 뭐 내부자가 아닌 이상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사실 지금 이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이 시장의 어떤 변동성 안에서 어느 정도 좀 회피성 그리고 어떤 그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많이 여겨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현물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도
있고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뭐 증권이나 그리고 뭐 금융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이 좀 지속적으로 바스켓으로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연속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조금 천천히 느리더라도 어떤 변동성을 회피하는 그런 측면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는 그런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어떤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밸류업이 이제 뭐 코리아 지수가 발표가 된다라고 하고 뭐 ETF가 출시가 된다라고 해서 사실 이제 실질적인 어떤 수혜라던가 실질적인 이 수급이 갑자기 들어온다던가 이런 것들을 바로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린다라는 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천천히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 장세의 피난처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업 관련주들 관심 가져보자라고 이조연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엇갈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수의 상단을 방어하는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산재한 상황이죠. 일단 BOJ를 앞두고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관련된 우려들 지수 상단 제한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지는 경기에 대한 의구심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경계감 속에 삼성전자가 맥을 못 추고 있다라는 점도 지수의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인데요. 한편 오늘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 시장에서는 일단 해리스 후보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해리스의 베팅하는 시장 분위기 안에서 원달러 환율은 약세를 기록했고요. 미국채 금리 낙폭은 커졌다라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수급 속에서 오늘 코스피 시장 하락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상당 부분 대형주 그 안에서도 IT 업종 3전을 향해 있었습니다. 업종별 희비가 교차하는 가운데 금융주 쪽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선 토론 영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해리스가 우세하다라는 평가 속에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우려가 점화되면서 선물 시장이 밀렸는데요. 미국 선물이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권에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2,51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는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 꽤 괜찮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에 나서준 건데요. 하지만 그 규모가 축소되면서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섹터로는 2차 전지 쪽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고요. 비만주 쪽도 오늘 이틀 연속 강한 흐름 이어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0.45% 상승하면서 709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점화되면서 증권사의 TP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이 됐는데요. 1.96%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이었죠. 1% 반등에 성공한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호재가 한꺼번에 쏟아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항상 LG엔솔이 있습니다. 5%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오늘 완성차 쪽이 크게 밀렸습니다. 외국인 매도상의 종목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나란히 이름을 올렸죠. 현대차가 3%대 하락, 기아차도 3.9%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안에서 금융주단의 주가 하락 돋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그 연동된 흐름 안에서 국내 증시 안에서도 금융주들이 큰 폭의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KB금융이 6%대 하락을 기록했고요. 신한지주 역시 6%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쪽도 강한 흐름을 보였었죠. 포스코홀딩스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 SDI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9% 넘는 급등세 연출이 됐고요. 그 가운데 네이버는 1%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LG화학은 2.9% 상승하면서 2차 전지 전반에 강한 상승 탄력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리스가 우세를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훈풍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장비주까지도 그 훈풍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죠. 이후 관세와 관련해서 관련된 이슈도 있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3%대 강세, 에코프로도 2.7%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캠 역시도 3.6% 상승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비만주 안에서의 강세도 포착이 됐는데요. 하지만 삼천당 제약 쪽은 등락을 이어가다 결국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전일장에는 인벤티지 랩 쪽에서 강한 상승을 보였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펩트론 쪽이 강한 시세를 보였다라는 점 비만주 안에서 함께 묶어서 흐름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운데 리가켄바이오는 2%대 약세, 세티오는 2%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도 줄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리노공업이 0.98%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그 가운데 HPSB도 0.21%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펄어비스는 3.5%대 상승,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2.2%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겠죠. 자, 이슬이 팀장님, 내일장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오늘 또 그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제 또 많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뭐 PPI 발표도 이제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이제 추석 이전까지는 뭔가 이런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신중하실 필요가 저는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또 일본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쿄 쪽에서 또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좀 이제 물가 상승, 임금 상승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또 이제 공교롭게도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맞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엔캐리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시기인 만큼 평소보다 이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연휴 전까지는 조금 이제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주연 대표님도 내일 체크해야 할 부분 짚어주실까요? 마찬가지로 CPI 지표가 일단 시장에서는 가장 좀 주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물가지수보다는 경기 침체 그리고 경기의 어떤 견조함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욕구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확인하게 될 CPI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은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 오늘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쪽에서 1조 원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매도 물량이 거의 대부분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거의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를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어떤 좀 부정적인 전망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한국 시장을 좀 매도를 하고 있는 건지 요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외부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대내외적인 좀 리스크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아마 좀 매도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일단 추측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네. 일단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시장에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조금 보수적인 접근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는 우리 일본이랑 좀 연동이 굉장히 깊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연동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일본 증시는 좀 지속적으로 따라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또 자민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도 아마 우리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또 오늘이 수요일이기 때문에 이 거래일 생각을 하면은 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그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거의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좀 천천히 그냥 시장 좀 관망하시면서 그냥 어떻게 흘러가나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결국 같은 목소리를 좀 내주셨네요. 작은 이슈에도 변동성이 크게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슬이 팀장님과 함께 내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스탠스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실 저는 이제 대선 이후에 또 시장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9월부터 약 2달간만은 조금 신중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스탠스 여전히 좀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2달만 저는 이제 조금 신중하실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반도체에 대한 투시마카가 너무 좀 깊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지속적으로 좀 쏟아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우리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투심이 많이 죽어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토론 이전까지는 다소 상반기 대비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엔화 강세가 당분간 좀 전망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안전자산에도 조금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뭐 채권이라든지 금 쪽으로도 분산을 하시면서 위험 자산 안에서는 너무 성장주만 보시기보다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이라든지 이제 방산, 조선 아직까지 사이클이 살아있는 이런 이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분산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당연히 돈을 벌고 내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에 이제 위험 관리도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리 이제 많은 돈을 벌어도 하락장에서 대비를 못하면 사실상 이제 돈이 이제 없어지는 거는 사실상 순식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조금 위험 관리를 하는 이런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2달간에서 한 3달간 연말까지는 우리가 좀 상반기 대비 분산 전략을 조금 취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와 밸류업을 포함해서 채권, 금까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해보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몸살이 때다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어떤 전략 들려주시겠습니까?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추석 이후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좀 반등을 할 거다 그리고 강하게 상승이 나올 거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과거의 데이터 상으로도 봤을 때 보통 미국 대선 전에는 뭐 9월, 10월 이때는 항상 시장이 안 좋았었고 끝나고 나면은 시장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역사적으로 그래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예외는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11월 이때는 좀 반등을 한다. 9월 달, 10월 달엔 약하고 11월, 12월엔 반등을 한다라는 것들 생각했을 때 9월, 10월에는 그러면 담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보수적으로 물론 접근을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분할로는 그래도 좀 저가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발바닥 이렇게 각질에서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그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고요. 어느 정도 발목에서만 잡아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좀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후보 관련한 그 미국 대선 관련한 그런 테마성 종목들이 계속 좀 순환매가 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승기가 이 해리스 쪽으로 잡히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보시되 테마성 트레이딩으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테마성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더 스윙 관점에서 한 2달 정도 이상 보시면서 저가매수 하시거나 그렇게 전략을 아예 구분해서 가져가시는 게 지금은 좀 맞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선 이후에 시장 반등 나올 것이다. 두 분의 공통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슬이 팀장님께서는 채권이나 금 같은 이 안전자산 쪽으로 포트를 좀 다변화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좋은 종목들 이 기회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